저한테 이제 주어진 시간이 한 9시 정도 되는데요. 앞에서 우리 한 인사하셨던 한 분께서 좀 이따 제가 얘기하는 이제 책 내용의 일부분이거든요. 오늘 발표하는 내용이 좋은 불평등이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그 책을 잘 보셨다고 아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반가웠고, 한 분이 오늘 좀 약간 일찍 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다행히 이제 녹화를 하니까 이후에 혹시 이제 못 보시는 부분은 이제 녹화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곧바로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오늘 발표 제목이 세계경제와 한국경제 지난 30년 앞으로 30년인데 원래 이 책 전체는 좀 이따가 얘기 드리겠지만 한국의 불평등은 도대체 왜 생겼는가가 원래 주제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는 문재인 정부가 좋은 취지에서 소득 주도 성장론이라는 걸 했는데 성과가 좀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근데 왜 잘 안 좋았나? 어떤 원인 분석에서 뭔가 오류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나라 불평등을 줄여보려는 취지의 정책이었는데, 그래서 그리고 어떤 민주당 쪽 사람들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실은 우리나라 경제학자들의 연구를 토대로 했던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실은 정치권에 대한 비판 이전에 뭔가 경제학 쪽에서의 분석이 뭔가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건데, 그게 뭔지를 제가 한 몇 년간 그 캐는 작업을 했었고, 그 과정에서 결론적으로는 우리나라 불평등조차도 실은 세계 경제와 연동해서 작동했다. 그런 내용을 이제 좀 해서 세계 경제, 그러니까 원래 시작은 한국 경제 불평등은 왜 생겼는가를 시작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세계 경제 흐름을 알아야지 한국 경제 흐름도 알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걸로 염두에 두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드릴 얘기는 크게 최근에 이제 저의 한 몇 주가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가 트럼프는 도대체 왜 저러는 건지 이런 건데 그 얘기를 다 자세히 드리진 못하겠지만 그런 것도 좀 연결됐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지금 세계 경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두 번째는 지난 30년간 세계 경제의 변화를 5가지로 정리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5가지랑 약간 같은 맥락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난 30년간의 한국 경제도 세계 경제 그 흐름이랑 연결되었던 거다. 그 얘기가 실은 그래서 두 가지 얘기는 같은 얘기를 약간 변주한 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한국 경제와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 건지 결론부터 얘기하면 다 반대 방향 될 거다가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중심으로 크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제 소개를 짧게 하면 저는 그 국회 보좌관 같은 걸 오래 했었고요.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님 있을 때는 제가 마지막 서울시 정책보좌관을 했어가지고 서울시 정책을 총괄하는 걸 했었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저는 이제 규제 완화 이런 거에 관심이 많거든요. 경제 성장, 규제 완화 이런 거 관심 많아서 국회 보좌관을 제가 오랫동안 하기도 하고 이제 후배들이나 등등에도 있고, 그래서 약간 이제 넓게 보면은 민주당 계열에서 정책 관련된 일을 하고 경제 관련된 일을 한다고 염두에 두시면 되니까 혹시 뭐 실제로 이후에 뭔가 이건 좀 억울한데 좀 도움 받았으면 좋겠다 하면 제가 연락을 주시면 제가 실제로 많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뭐 정치 분석 같은 것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경제학을 전공했었고, 그래서 어떤 경제와 정치를 넘나드는 거에 관심이 많다. 그리고 크게는 경제 성장, 그리고 한국 경제 위기를 어떻게 좀 극복하는 거, 이런 게 저의 가장 주된 관심사입니다. 오늘 발표하는 내용은 이 책의 일부분을 발표하는 건데요. 책 제목은 좋은 불평등인데 약간 이제 이 책은 불평등이 좋다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쭉 설명을 들으면 아시겠지만 좋은 일이 있을 때 불평등이 증가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좀 이따 들으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내용들이고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부제에 있습니다. 요 글로벌 자본주의 변동으로 보는 한국 불평등 30년이라는 건데요. 보통 우리나라는 불평등을 어떤 국내적 원인으로 봤거든요. 뭐 좀 지나치게 뭐 상위에 있는 부자거나 아니면 기업가분들이 뭔가 잘못했다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특히나 이제 80년대 우리나라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좀 약간 어떤 학생운동이 좀 뭔가 그 이념지향적인 성격이 있어서 가지고 저도 이제 그런 영향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근데 쭉 분석을 해봤더니 우리나라 불평등은 국내적 원인으로 움직인 측면보다도 그게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주요하게는 어떤 글로벌적 상황과 연결돼서 된 측면이 훨씬 많더라라는 것을 좀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원래 제 책의 취지 자체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왜 실패했는가가 테마인 책이에요. 그거를 이제 좀
아예 특히나 경제학자분들의 어떤 오류를 짚는 건데 다 읽은 다음에 이 책이 이제 출간되고 몇 달 지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뭐 이제 본인한테 좀 비판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도 이 책을 추천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재밌는 거는 제가 아는 그 국회에 출입하고 있는 동아일보의 아무 기자가 있는데 이 친구는 약간 색깔이 오른쪽 색깔이 되게 강한 기자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 책 추천하는 걸 보고 이분은 약간 좀 왼쪽 색깔이 아니 오른쪽 색깔이 강한 사람이어서 그러니까 우파 성향이 강한 사람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추천했으니까 저 책은 절대 보지 말아야 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한참 있다가 삼성전자 사장님을 만나실 일이 있었는데 삼성전자 사장님이 이 책을 다시 추천한다래요. 그래서 아니 내가 싫어하는 좌빨도 추천하고 내가 좋아하는 우빨도 추천하는 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본인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왜냐면 왼쪽 분이랑 오른쪽 분이 같이 추천해준 거여서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책을 다 읽은 다음에 저랑 이제 개인적 인연이 전혀 없던 기자였는데 나중에 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본인이 저의 스테이크를 사줬어요. 책 잘 봤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렇게 어떤 왼쪽 오른쪽 이념적 성향이라기보다 뭔가 우리가 오해하고 있던 것들 서로 이제 오해하고 있던 거를 좀 이제 그 풀어주는 성격이 좀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다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최근에는 이제 한 8주에 한 번씩 중앙일보에 한면통으로 쓰는 칼럼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국민일보에 계속 이제 쓰고 있는데요. 그런 건고 나머지는 넘어가고요. 지금 트럼프가 완전히 매일매일 어마어마한 뉴스를 만들고 있는데요. 가장 우리 트럼프 대통령을 하는 거는 마가라는 거예요. Make America Great Again 해서 줄여서 MAGA를 해가지고 마가라고 보통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마가가 그 일종의 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지금은 뭔가 미국이 위대하지 않다는 것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는 강력한 이민 규제. 그리고 지금 검색을 해보면 미국에는 이 이민자가 어느 정도 되냐면 전체 인구의 한 25% 가까이 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규모죠 실은. 제조업을 부흥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미국은 지금 어마어마한 재정 적자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천조국이란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 원래 우리나라가 천조국이라고 미국을 지칭하는 표현은 미국의 국방비가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000조 원이 좀 넘어요. 근데 지금은 이 글로벌 금융위기랑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랑 2020년에 있었던 코로나 경제 위기를 어마어마한 어떤 양적 완화를 비롯한 보조금으로 해결했기 때문에 지금은 1년에 재정 적자로 인한 부채 발행으로 인한 이자만 1,300조 원을 지불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자가 1,000조국이 돼버렸어요. 그만큼 이제 어마어마한 그 이자를 부담하고 있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에서 좀 빠지려고 그러고 니네가 미국이나 유럽, 일본, 한국, 대만 약간 부자 나라들은 국방비를 더 부담하라 라고 말하는 게 본인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돈이 너무 지금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런 흐름조차도 지난 어떤 30년간의 세계 경제가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좀 보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크게는 그냥 이렇게 질문으로 보면요. 좀 미중 패권 경제, 그다음에 어떤 일자리 양극화, 그다음에 이제 자본주의와 불평등,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제조업도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한국 제조업은 왜 어려워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실은 지난 30년간은 저금리가 완전히 그다음에 이제 저물가였는데 점점점 앞으로는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이제 금리 문제가 점점 과거에 비해서 지난 한 20-30년간에 비해서 올라갈 확률이 높고 그러면 당연히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기업하시는 분은 조금 어려워질 가능성이 많은데요. 그런 게 지난 30년 외국으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건지 그런 얘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제 오늘 딱 드릴 얘기 세 가지입니다. 지난 30년간 세계 경제는 무슨 일이 있었나? 지난 30년 한국 경제는 무슨 일이 있었나?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이제 재밌게 봤던 책인데요. 이제 이거는 이제 넘어가고요. 이제 앞에서 우리가 이제 크게 1990년에 별일이 없었던 것 같은데 1990년에는 한국에서는 뭐 여러 가지 뭐 민주화라든가 여러 가지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이런 분들이 계셨던 분인데 우리가 모르게 세계 경제에서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어요. 크게는 세 가지 어떤 이것이 엔진 역할을 했다 그럴까요? 하나는 공산주의 국가들이 망했다는 게 지금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엄청 중요한 원인이었어요.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들이 망했다. 이 베를린 장벽 아마 좀 이제 연세가 되시는 분은 한 50대 이상인 분들 다 기억이 나실 텐데요. 1989년도 겨울에 동독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1990년에
뭐 동유럽의 민주화 같은 게 막 있었고, 뭐 루마니아라든가 뭐 폴란드, 체코 등등이 있었고, 1991년도에 소련이라는 나라가 소비에트 연방이 정식으로 해체가 돼요. 날짜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이에요. 네, 물론 이제 러시아는 그 다른 방식에 취하고 있기 때문에 날짜는 러시아 입장에서 크리스마스가 아니었는데, 그리고 1992년도에는 중국 경제에서는 덩샤오핑이라는 사람이 개혁 개방을 1978년부터 하고 있었는데, 이러저런 과정에서 1992년부터 이 어떤 그 수출 중심 공업화 노선이 중국 공산당의 정식 노선으로 채택되는 일이 그때 벌어져서 89, 90, 91, 92 4개년도가 특히 이제 공산주의권을 중심으로 어마어마하게 급변하던 시기였어요. 이게 이제 하나 가장 중요한 변화였고요. 두 번째는 ICT 혁명, 이제 그 정보통신 기술,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에서 정보통신 기술 혁명인데, 그러면서 과거에는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데서 기업이 있으면 노동자들이 막 파업을 해도 기업이 별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ICT 혁명으로 인해서 공장을 옮기기가 좀 용이해졌어요. 이런 마케팅이라든가 생산 공정을 뭔가 좀 서로 실시간으로 교류할 수 있게 됐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공장의 이동이 엄청 편해졌어요. 그러면서도 일정한 정도의 퀄리티를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일종의 생산의 세계화가 이 ICT 혁명의 배경이 되고요. 세 번째는 소련이 망하면서 미국이 유일한 대빵 국가가 되는 거죠. 초강력 국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완전하게 어떤 세계 경차 역할을 전 세계에 하는 이 세 가지가 맞물려서 어마어마한 변화가 벌어진다. 크게는 5가지 변화가 벌어졌는데요. 제가 이거를 좀 한번 저걸 하면은 한번 따라해 볼게요. 거대한 두 배, 거대한 배, 초세계화, 초세계화, 제2의 황금기, 제2의 황금기, 중숙련 중임금 노동자의 몰락, 중숙련 중임금 노동자의 몰락, 국가 간 불평등 축소, 국가 간 불평등 축소, 국가 내 불평등 증가. 국가 내 불평등 증가. 요 앞에 세 가지 원인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5가지 현상이 벌어져요. 그거를 이제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거대한 두 배는 결론적으로 뭐냐면 중국이 현재 인구가 14억이에요. 그리고 인도도 약간 사회주의 전통이 있거든요. 인도도 인구가 14억이고 러시아가 지금 현재 1억 4천만 명이고 그때는 한 2억 5천만 명 가까이 됐었어요. 우크라이나도 그때는 소련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가 망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자본주의가 한 덩어리가 더 생겨요. 당시에 세계 인구가 한 50억이 좀 넘었을 텐데 세계 인구 중에서 한 4분의 1 정도만 자본주의 국가였어요. 4분의 1 또는 5분의 1 정도만. 왜냐하면 아프리카 대륙, 동남아, 그 다음에 중국, 인도, 소련 이런 데는 다 공산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그런데 공산주의 국가가 망하고 그 사람들이 다 이제 자본주의에 뛰어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실은 전 세계 노동자 숫자가 몇 년 만에 갑자기 2배로 늘어나게 돼요. 노동자 숫자가. 전 세계 노동자 숫자가 약 15억 명에서 여기가 이제 한 15억 명에서 갑자기 불과 10년도 안 돼서 전 세계 노동자 숫자가 30억 명으로 늘어나게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노동자가 갑자기 2배로 늘어나면 노동의 협상력은 떨어지고 자본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좀 싸게 조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물가도 낮아지고 인건비도 확 낮아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런 일이 한꺼번에 쫙 공산주의 국가의 붕괴로 인해서 이분들이 다 이제 자본주의에 뛰어들어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 사이즈가 엄청나게 커져버려요. 두 번째는 이제 초세계화인데요. 여기 왼쪽에 있는 저쪽에 있는 그래프는 뭐냐면 전 세계 GDP에서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것 중에서 교역량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는 거예요. 일종의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여기만큼만 여기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70년대 초반까지거든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주도해가지고 교역량이 막 증가해요. 그러다가 1차 그 이제 석유파동, 2차 석유파동 같은 게 벌어지면서 비슷비슷하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가 여기 시점이 공산주의가 망하는 시점이에요. 공산주의가 망한 다음에 전 세계 교역량이 2배가 돼요. 대표적인 가장 중요한 나라가 90년대 이후에 세계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딱 하나 꼽으라면 중국 경제의 부상이에요. 물론 중국 경제는 1인당 한 1,000달러, 500달러, 1,000달러에다가 지금은 한 중국 경제가 1인당 GDP가 14,000달러 정도 되거든요. 실은 중국을 중진국 함정이라고 말하는 것도 어색해요. 왜냐면 보통 중진국은 한 8,000달러 정도까지 중진국으로 많이 잡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중국은 중진국을 좀 돌파했다고 봐야 되는 측면이 강하다고 저는 보는데, 그래서 이 비중이 어느 정도이냐면 전 세계 GDP의 50%가 저기 꼭지를 딱 찍은 거예요. 그래서 저기 꼭지를 찍은 게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던 연도가 2008년이거든요. 그때 이후로 이제 보호무역주의가 조금씩 강화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게 줄어들고 있죠. 줄어들고 있고. 근데 재밌게도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 불평등 증가의 축은 이거랑 똑같이 나와요. 교육량이 증가할 때 우리나라 불평등이 증가하고, 교육이 정체되면 불평등이 정체됐고, 다시 교육이 증가하면 불평등이 쫙 증가했다가 최근에는 우리나라 불평등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예요. 대체로 살짝. 그래서 이런 이제 어떤 세계화가 엄청나게 초세계화, 하이퍼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됐다, 이런 얘기고요. 세 번째는 이것도 이제 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미국이 약간 깡패 국가 같은 일을 할 때도 있지만 미국은 여러 가지 미국의 역사적인 특징으로 인해서 하나는 세계 경찰 국가 역할에 대한 어떤 그런 필요성을 많이 느꼈었고, 그리고 자유무역주의에 대한 애착이 되게 강했어요. 왜냐하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대공황이 벌어져서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40년대까지 인류가 어마어마한 피해를 겪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유럽 애들이 제국주의를 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너무 보호무역주의를 하기 때문에 이런 양차 세계대전과 대공황이 벌어진 거다. 그러면 이런 일을 어떻게 인류는 반복하지 않을 수 있냐라고 일종의 미국이 생각한 세계평화 전략이 있거든요. 그게 하나가 유엔을 만드는 거. 그래서 뭔가 나쁜 짓을 하면 뭔가 같이 제재하는 거. 두 번째가 IMF라는 국제금융 통화 질서를 만드는 거, 금융 질서를 만드는 거. 그다음에 이제 가트, 요즘 이제 옛날에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이라고 했는데요.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그 관세 및 어떤 자유무역을 촉진하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미국이 생각한 세계평화 전략이었던 셈이죠. 그런 내용이고요. 이거는 성장률을 보여주는데요. 이거는 실은 산업혁명 초창기부터의 성장률인데요. 이렇게 산업혁명으로 성장률이 올라가다가 1차, 2차 세계대전 때 성장률이 떨어졌다가 다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무역 질서 때 성장률이 좀 올라갔다가 다시 1차, 2차 서기파동으로 떨어졌다가 90년대 이후에 공산주의 국가들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뛰어드니까 다시 성장률이 올라가요. 그래서 실은 이 시장이 자본주의가 이만큼 현재 세계 인구가 한 80억 정도 되는데 옛날에는 한 15억 정도만 자본주의를 하다가 공산주의 국가가 망하면서 30억 또는 40억 정도가 자본주의를 하게 된 거죠. 그런 계기가 어마어마한 인구 덩어리의 계기가 있으면 성장률이 다시 반등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과정이 다 그런 거였고, 다만 지금 일부 사람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인구가 14억인데 인도가 14억이고 또 아프리카가 14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률이 반등할 여지가 있지 않냐 그러는데 이제 그 정도로 중국처럼 뭔가 파워풀할 거라고 예상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요 경제 성장률도 앞에서 말한 엄청난 교역량의 증가, 이런 게 경제 성장의 배경이 됐다. 그리고 이 표도 되게 재밌는데요. 이거는 유럽 쪽이에요. 그래서 어떤 남유럽, 북유럽, 중부유럽, 유럽 전체인데 여기서 표는 요 가운데가 요 가운데 표가 여기가 저스킬, 저숙련, 이제 이게 로스킬, 미들스킬, 하이스킬인데 요 밑에서 보이는 파란색이 일종의 중간 임금 노동자들의 중간 임금 또는 중간 숙련인데 유럽의 모든 나라가 다 이게 다 그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 북유럽 3인주의를 하든 리버럴한 나라든 뭐 보수적인 나라든가 관계없이 다 중간 노동자, 중간 임금 노동자들이 다 줄어들었는데 역시도 그거는 하나는 기술의 변화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어떤 중국 경제 부상 같은 게 그런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게 일종의 이제 어떤 경제 불평등이 커지는 거는 글로벌한 현상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표인 거죠. 그리고 이거는 지금 유럽은,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은 아예 자유무역주의는 우리한테 손해봤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보호무역주의로 돌아간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전 세계 제조업 점유율 비율이거든요. 요거는 G7 국가들, 흔히 선진국 7개 국가라고 불리는 데는 이 제조업의 점유율이 한때 많을 때는 전 세계 제조업 70% 차지하다가 점점 줄어가지고 지금은 한 45% 정도이고, 여기는 약간 좀 후발 국가들, 여기는 한국,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폴란드인데 점점 제조업 점유율 비중이 올라가서 요 선진국이 줄어든 점유율만큼 제조업 비중만큼 이 나라들이 쫓아온 거죠. 그래서 그리고 제조업은 쭉 공부를 해보면 궁극적으로는 가성비 경쟁이에요.
단위당 인건비가 어떻게 되는지 기술 수준을 어느 정도 맞춰주면서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제 중국이 어떻게 이제 세계 경쟁이 됐냐. 여기 파란색이 전 세계 제조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거든요. 중국이 여기서 보면 노란색이 독일을 제끼고 일본을 제끼고 미국을 제껴서 지금은 중국이 전 세계 제조업의 약 30% 정도나 한 30에서 33%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때는 미국이 세계 공장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중국이 세계 공장이 된 거죠. 그리고 이거는 재밌는 표인데요. 여기 제가 이동 좀 잠깐 해도 되겠죠? 이게 미국 전체 노동자 숫자예요. 제조업 노동자. 근데 제조업 노동자가 한 2000년대 초반에 많을 때는 한 2천만 명 됐다가 여기를 일부러 찍어놨는데 중국이 세계무역기구 2001년도에 세계무역기구에 가입을 해요. WTO에. 그랬더니 미국에 있는 공장이 다 중국으로 옮겨버려요. 상당 부분 많이. 그래서 요 미국 제조업 노동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줄어드는데 약 1,800만 명 중에서 700만 명이 사라져가지고 한 1,800만 명 중에서 한 700만 명이 사라져가지고 일종의 이제 그 미국 제조업이 일자리가 확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실은 미국의 어떤 러스트벨트 노동자들 이런 사람이 중국이 점점 커지니까 가성비 경쟁에서 미국이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에 만드는 거를 중국이 한 30만 원, 40만 원에 만드니까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거든요. 품질은 좀 떨어지더라도 그런 게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제조업 부활 그리고 이제 제조업 부활을 얘기하면서 중국이랑 뭔가 한 시비를 건다 그럴까요? 중국을 원인으로 지목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산업혁명 이후에 전 세계 불평등이에요. 국가 간 불평등인데요. 산업혁명 이후에 서구만 산업혁명을 했잖아요. 유럽 쪽 중심만, 유럽이랑 미국만. 그러니까 거기는 잘 살게 되면서 불평등이 커지다가 나중에 1990년대 이후에 비서구 국가, 대표적인 데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중국 같은 데였어요. 우리나라도 했지만 한국, 일본, 대만 이런 나라는 인구 비중이 작았기 때문에 중국이 이 일종의 자본주의 산업화를 수용을 하면서 전 세계 불평등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그래서 실은 이거는 빈곤율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빈곤자가 가장 많은 거는 아까 전에 중국이 14억, 인도가 14억, 아프리카가 14억이거든요. 그리고 동남아가 한 7억 정도 되는데 결국 그러니까 빈곤자가 전 세계에 가장 많이 몰려 있는 건 중국, 인도, 동남아, 아프리카. 그 나라들이 산업화를 하면 전 세계 빈곤의 거의 한 80~90%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나라들이 산업화를 안 해서 이제 빈곤이었던 건데 이게 이제 중국이 여기가 이제 이 점점점이 있는 거는 중국을 포함한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이 중국의 빈곤이 줄어들고 있는 거죠. 중국의 빈곤에서 전 세계 빈곤 자체가 줄어들었다. 정리해 보면요, 앞에서 했던 얘기인데요, 맨 처음 했던 얘기인데 지금 요 얘기를 제가 설명을 한 거예요. 한번 우리 이제 복습 차원에서 한번 다시 따라해 보면 거대한 두 배. 거대한 두 배. 이거는 세계 임금 노동자가 한꺼번에 두 배가 된 걸 의미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초세계화. 초세계화. 이거는 전 세계 교역량이 실제로 두 배로 뛰어요. 그게 한국 경제가 고도 성장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예요. 세 번째는 제2의 황금기. 제2의 황금기. 이거는 경제 성장이 전 세계 경제 성장이 다시 한번 치솟아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제2의 황금기라고 그러고, 세 번째는 중숙련 중임금 노동자의 몰락. 중숙련 중임금 노동자의 몰락. 그래서 실은 그러니까 중국을 비롯한 신흥공업국 국가보다 잘 살고 있는 거의 모든 선진 국가는 불평등이 커지게 돼요. 왜냐하면 중간층이 얇아지기 때문에. 다섯 번째는 국가 간 불평등 축소. 국가 간 불평등 축소. 국가 내 불평등 증가. 국가 내 불평등 증가. 그래서 앞에서 설명은 다 까먹고 이것만 나중에 외우셔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시험에 출제가 되면 이렇게 5가지를 주로 중심으로 정답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거랑 같은 맥락에서 실은 한국 경제가 작동했다는 얘기예요. 앞에 거랑 다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한국 경제가 1997년도 외환위기를 겪고, 그다음에 이제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고 IT 어떤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많이 깔리고, 그런데 우리나라 당시 성장률이 5%, 6%, 7% 정도 됐었어요. 그 외환위기 이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우리나라 불평등이 엄청 많이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실은 이게 다 연결된 얘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불평등 여러 가지 경제 성장률이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한 2010년경까지 성장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았던 편인데 그거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딱 하나를 뽑으면 중국 효과였다고 볼 수 있어요.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했는데 우리가 거기에 올라타가지고 우리는 같이 덩달아 올라갔던 거죠. 그래서 한때 언론에서 많이 나왔던 얘기가 안미 경중이라는 표현이었어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근데 이제 그 시대는 점점 어느 정도 저물고 있다고 봐야 된다. 물론 중국 경제 비중이 세계에서 너무 크기 때문에 중국과 한꺼번에 단절하는 건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지만 큰 틀에서는 약간 양자택일을 강요받고 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는 GDP 대비 수출 비중이 엄청나게 올라갔죠. 그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세계 경제 흐름과 같은 거였고 우리나라 기업하시는 분들이 세계 경제 흐름에 되게 열심히 계속 쫓아갔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수출 대박. 이게 이제 지난 30년간 한국 경제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중국에 대한 수출 대박. 이게 한국 경제 가장 중요한 키워드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불평등이 증가하고 이제 세계 경제는 앞으로는 그동안은 이제 저물가 저금리 시대가 작동을 했지만 점점점 이제 앞으로는 저물가 저금리와 반대로 중물가 중금리 체제가 작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얘기를 이제 짧게 드립니다. 이 역대 정부는 제가 이제 한국 정치사나 한국 경제사를 교차해서 공부해 보면 역대 대통령분들은 대체로 제가 보기에는 07 과산이었던 것 같아요.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김영삼,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등등 다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그 세계 경제나 어떤 시대적 변화를 진보 쪽 분이든 보수 쪽 분이든 따라가려고 노력을 했는데 노태우 대통령은 여러 가지 어떤 공과가 있지만 이제 어떤 발언은 이제 그 80년 광주 같은 게 대표적인 바겠지만 공으로 되게 높이 평가될 거는 이 북방 정책이라고 불려가지고 공산주의 국가들이랑 이게 다 노태우 정부 시절에 공산주의 국가들과 수교를 맺은 거예요. 일부러 저는 이게 되게 역사적인 일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국회 후배하고 보좌관하고 있는 후배한테 요청해서 외교부의 정식 자료 요청해서 받은 거예요. 노태우 정부 시절에 공산권 국가들과 수교 맺은 거를 날짜까지 좀 정리해달라 해가지고 이제 해서 여기에 지금 중국이 우리나라 수출의 1위고 베트남을 비롯한 베트남이 지금 우리나라 수출의 한 3위 정도 되거든요. 베트남이 아세안으로 치면 그렇게 되고 아세안도 되게 크고 그래서 실은 이 9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가 고도 성장을 하는 거에는 노태우 정부가 했었던 북방 정책 이거 말고도 몇 개 더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실은 어떻게 보면은 한반도 평화 정책은 김대중 정부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보면 공정하지 않은 거고 노태우 정부로부터 시작된 걸로 봐야 돼요.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가 모두 실은 이 중국, 러시아, 북한이라는 거대한 북방 경제권과 교류를 하려고 했던 거고 그거에 물꼬를 터준 게 노태우 대통령이었던 거고 그리고 통일부를 신설한 건 김영삼 대통령이었고 그리고 이제 정상회담을 한 거는 김대중 대통령 붙은 거죠. 그래서 이것이 진보는 남북 평화 정책, 보수는 반대였던 게 아니라 실은 이러한 시대적 맥락에 같이 올라탔었다. 보수와 진보가 같이 올라탔다고 보는 게 좀 더 공정한 시각이고 그 다음에 남북 유엔 동시 가입한 게 정말 얼마 안 되는 일이에요. 91년에 우리나라는 유엔 가입 국가가 아니었어요. 91년 전까지는 이런 거였고 저는 이제 이게 제가 항상 많이 표현하는 건데요. 요 표기가 이거는 앞에서는 세계 경제의 GDP 변화를 보여준 적이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경제의 GDP 변화분이에요. 1960년부터 쭉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수출 중심 공업화 노선을 취해서 우리나라 전체 GDP에서 이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빵프였다가 70년대가 되면 30% 정도로 올라가요. 그러다가 1차, 2차 석유 파동을 거쳐서 약간 들락날락하다가 제자리 걸음을 하다가 공산주의 국가가 망하고 하면서 이게 펑 하고 수출 비중이 치솟아서 높을 때는 몇 프로였냐면 55%까지 올라가요. 우리나라 전체 경제의 수출 비중이 55%까지 올라가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이 역할을 주로 선도했던 분들이 큰 틀로는 글로벌 대기업, 삼성, 현대, LG, SK, 대우조선 등등등 이런 데서 뭐랄까 앞에서 보면 세계 경제에서 GDP 교육 비중이 변하는 거랑 한국 경제에서 교육 비중이 변하는 건 거의 복사한 것처럼 비슷해요. 그 얘기는 우리나라 기업 하시는 분들이 세계 경제 변화가 있으면 엄청나게 그걸 쫓아가려고 도태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죠. 이거는 전 세계
경제 비중에서 미국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과 중국 경제가 차지하는 건데 이게 미국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에요. 미국은 많을 때는 한 35% 가까이가 전 세계 경제에서 미국이 차지하다가 지금은 한 대략 한 24% 5% 정도 돼요. 중국 경제는 쭉쭉쭉 해가지고 지금으로 치면 한 17% 정도. 그래서 비유하면 1980년만 해도 미국 경제를 100으로 놨을 경우 중국 경제 비중은 7%밖에 안 됐어요. 어마어마하게 얼마 안 됐었죠. 그런데 작년 기준으로 미국 경제를 100으로 놓고 보면 중국 경제가 75%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중국은 두 가지 측면에서 괘씸한 거예요. 하나는 본인들의 어떤 제조업을 초토화시키는 게 중국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는 어떤 나라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러시아는 지금 러시아 경제 규모는 우리나라 경제 규모랑 똑같다고 외우시면 돼요. 우리나라가 GDP가 1.7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러시아도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랑 러시아는 순위가 앞서거니 뒤서거니해요. 그리고 러시아의 인구는 일본이랑 똑같아요. 한 1억 4천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유럽연합은 전 세계 GDP, 그러니까 유럽연합의 GDP는 20조 달러 정도 되기 때문에 러시아의 10배 또는 13배 정도 되는 경제 규모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 규모로는 러시아랑 유럽연합이 그 1대1로 붙으면 게임이 안 된다고 봐야 돼요. 다만 러시아는 핵무기가 6,000개가 있고 어마어마한 산유국의 세 번째 세계 산유국이에요.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가 거의 약간 공동 1위에 가까운 정도 산이거든요. 그래서 러시아는 별로 비중이 안 되는데, 다만 중국은 미국 입장에서 중국은 어마어마한 어떤 경제적으로 위협이 되는 거죠. 기술력도 많이 따라오고. 그래서 이제 트럼프를 비롯한 미국인들은 공화당이 됐건 민주당이 됐건 중국은 견제해야 된다. 이거만큼은 두터운 컨센서스라고 어떤 합의사항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미국 정치권에 충격적으로 임팩트를 전달해 준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인 거죠. 야, 중국이랑 지금 사이좋게 지낼 때가 아니야. 뭔가 이거 걔네 좀 지나면 우리를 다 뭔가 오히려 역전시키려고 할 거야. 해서 이제 그걸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거는 우리나라가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전에는 중국에 수출하는 게 연평균 중국에 대한 수출 증가율이 연평균 30%였어요. 2001년도에 중국이 WTO 가입을 하는데 그 이후로 중국의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12%였고 중국의 수출 증가율이 25%였고 중국에 대한 한국의 수출 증가율이 연평균 30%였죠. 그래서 이게 이제 중국 수출 대박의 원인이 이걸 보여준다. 그리고 그런 게 중국은 수출 중심 공업화로 막 추격을 해가지고 2010년도에는 일본을 제끼고 세계 경제 2위로 이제 중국이 올라가게 되죠. 여기는 좀 드리면은 이거는 불평등 지수예요. 이거 이제 제가 좋은 불평등이라는 책에서 여러 번 썼던 표인데요. 높으면 불평등이 커지는 거고 낮으면 불평등이 낮아지는 거예요. 여기 이제 뒤에 분은 안 보이실 수 있을 텐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불평등은 우리나라 불평등은 97년 외환위기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제 또 뭐 재벌, 신자유주의, 비정부주의 이런 것 때문에 시작되었다 그러는데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아무 관계가 없다. 우리나라 불평등은 외환위기가 벌어지기 이전에 94년부터 불평등이 커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재밌는 거는 전두환 노태우 정부 때 불평등이 줄어들었다가 94년부터 불평등이 커지기 시작하는데 왜 94년부터 커지는 거지? 그리고 여기가 쭉 올라가는 게 노무현 정부 시절이거든요. 노무현 정부 시절에 불평등이 많이 증가되고 하필 이 불평등이 증가하는 시점에 대통령이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어서 한평생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들일 때 불평등이 증가해요. 그래서 이 적지 않은 사람들은 진보 정부가 되면 불평등이 줄어들고 보수 정부가 되면 커진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데이터상으로는 반대로 나와요. 이렇게 이제 전두환 노태우 때 불평등 줄어들었다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때 커졌다가 이명박 대통령 때 살짝 줄어들었다가 다시 커졌는데 박근혜 대통령 이후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뭘까 알고 있는 게 앞뒤가 하나도 안 맞게 되는데 이런 일은 왜 벌어졌냐? 그때 정부의 잘못도 아니에요. 심지어는 그거는 이때는 1992년도에 우리나라가 중국이랑 수교를 맺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이 미국이 벌어졌던 일이랑 똑같은 일인데 중국 경제랑 수교를 맺으니까 인건비 때문에 우리나라 공장의 상당 부분이 중국으로 많이 이전을 해요. 공장을. 특히 이제 인건비 중심의 어떤 저부가가치 노동 집약적 수출 제조업 분야
거기에 공장이 많이 해서 대표적인 게 부산의 신발 공장, 대구의 섬유 공장이 그때 외환위기 이전에 이미 많이 이전을 해요. 그래서 이때부터 중간 임금 일자리가 많이 사라지면서 불평등이 증가하기 시작하고 여기서부터는 불평등이라는 건 하층 소득 대비 상층 소득의 격차가 불평등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글로벌 제조업 대기업들은 중국에 어마어마한 수출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중국 수출 대박을 주로 글로벌 대기업들이 하게 되면서 여기서부터는 불평등이 증가하는 원인은 중국 수출 대박 때문에 불평등이 증가하게 돼요. 그리고 2008년도에는 불평등이 줄어드는데 2008년도가 한편으로는 이명박 대통령이 등장해가지고 뭐 종부세라든가 해서 세금도 막 깎아주고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가 2008년 9월에 발생을 해요. 미국발 경제위기가. 그래서 전 세계 교역량이 반토막 나요. 왜냐하면 미국과 유럽이 다 경제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도 못하게 돼요. 아무래도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이 줄어들어가지고 불평등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 수치가. 그리고 2015년 이후에는 왜 불평등이 줄어들고 있냐면 중국이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중국이 점점점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하던 거에 거의 80~90%가 중간재라는 거였거든요. 뭐 반도체라든가 자동차 부품이라든가. 근데 점점점 중국이 자기네 중간재를 국산화하는 작업을 해요. 중국 걸로. 그래서 중국에 대한 수출이 점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불평등이 줄어드는 거죠. 이거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는 이제 전 세계 OECD 국가의 이 전수조사한 데이터인데요. 97년 외환위기가 이때 있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인데 저기술 저임금 제조업 분야에 있는 노동자들의 고용 비중이 줄어든 걸 보여주는데 우리나라는 87년 민주화 이후부터 이제 노동 인건비가 막 상승을 하고 그리고 92년도에 한중수교를 맺으면서 두 가지 충격이 어떤 그 저임금 노동 집약적 수출 제조업의 일자리를 쫙 사라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외환위기 이전에 이미.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저임금 일자리의 그 줄어드는 그 기울기가 가장 가파르게 줄어들었는데 그 원인은 이미 외환위기 이전에 진행되었다. 이거는 이제 주로 중국 경제와 관련된 거였다. 그래서 제가 책에서 쓴 그동안의 어떤 경제학 연구하시는 분들이 좀 잘 몰랐던 거를 한 거는 한국 경제 불평등은 전부는 아니지만 중국발 불평등 성격이 매우 강했다. 근데 그건 꼭 나쁜 요인만이 아니라 중국에 수출 많이 해서 그런 측면도 있다. 좋은 측면 상당히 가지고 있다. 요거는 그냥 뭐 중국 수출 비중이 커졌다는 얘기니까 넘어가고요. 이것도 그냥 넘어가고. 이거는 중국 데이터인데요. 중국이 점점 중간재 자금률을 높여서 한마디로 말해서 중간재 국산화요. 중국이 중간재 국산화를 올리니까 그리고 중국이 무역 의존도를 줄이니까 우리나라가 중국의 중간재를 못 팔아먹게 되면서 오히려 우리나라 불평등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산업구조 고도화, 이거 중국 얘기예요. 중국 경제가 산업구조 고도화, 중간재 국산화, 무역 의존도 축소 이게 2011년, 12년, 13년 요 이후부터 본격화됐다. 그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은 중국에 수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입 국가로 돼버렸어요. 우리가 수입하는 게 더 많아요 지금 점점. 그래서 수출도 많이 하지만 더하기 빼기 하면은 중국에 대해서 무역 적자 지금 점점 가고 있습니다. 재밌는 일인데요. 중국이 중간재를 국산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중국에 대한 우리나라 수출이 급감하게 돼요. 그러면 중국에 대한 수출이 급감하면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제조업이 어려워져요. 그게 특히 이제 중화학공업이 많거든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는. 그러면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청년들이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수도권으로 더 많이 오게 돼요. 거기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불평등은 줄어들고 있어요. 한마디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뒤죽박죽이라는 거야. 우리는 좋은 일은 좋은 일끼리만 있고 나쁜 일은 나쁜 일끼리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자기가 경제학을 하거나 청년 일자리를 연구하거나 임금을 연구하거나 중국 경제를 연구하면 자기 영역 위에는 잘 모르거든요. 저는 뭐 경제학을 전공하긴 했지만 전 전문 연구자는 아니에요. 근데 다만 이제 질문을 가지고 이런 거 저런 거 쭉 이제 뭐랄까 드립다 한 파본 거죠. 몇 년간 파본 건데 그래서 우리 왜 색즉시공 뭐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뒤섞여 있다. 마치 메비우스의 띠처럼 뒤섞여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위기 이전에 글로벌 경제위기 전에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던 비중이 30% 가까이 됐었어요. 대중국 수출 비중이.
근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중국 수출 비중은 한 2 내지 연평균 증가율인데 엄청 줄어들었죠. 거의 한 10분의 1 토막 가까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대신 반대급부로 이제 우리나라 산업에 이게 우리나라 주력 산업들이에요. 선박, 평판 디스플레이, 반도체 석유화학 등등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진한색으로 표시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점점 점유율이 줄어들고 있는 비중을 보여줘요. 평판 디스플레이, 자동차 부품, 자동차 무선 통신기기, 가전 컴퓨터, 섬유류 등등의 세계 경제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데 어느 나라한테 뺏기고 있냐? 다 이제 대체로 중국한테 뺏기고 있다. 그래서 뭐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민주당 국회의원들이나 보좌진들 이런 데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불평등도 중요하지만 불평등만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경쟁력 자체가 장난이 아닌 상황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자체가 뭔가 경쟁력이 펀드멘탈하게 위협받고 있으니까 한쪽만 중시여기면 안 되고 전체를 들여다보는 관점이 되게 중요하다. 특히나 지금은 옛날에는 우리가 중소기업 자영업이 어렵다는데 지금은 대기업도 어렵거든요. 아시다시피 삼성전자가 지금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거는 뭐 물론 이제 누구의 잘못은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시대 변화를 못 쫓아간 측면이 가장 크다고 봐야 되는데, 그리고 이것도 앞에서 제가 이제 수도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제조업이 어려워지니까 이거는 수도권 지역으로 청년들이 움직이는 데이터예요. 이제 중앙대학교 마강래 교수님이라는 사람이 제 책을 보고 이제 이걸 보내주셨는데요. 이 수도권으로 올라가던 청년들이 줄어들었었어요. 이렇게 점점점. 여기가 이제 5개 대도시거든요.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옛날로 치면 이제 직가시였고 지금 이제 광역시죠. 이렇게 수도권으로 가는 청년들이 줄어들다가 앞에서 2015년을 분기점으로 다시 수도권으로 올라가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 역시 부산, 울산, 경남을 포함한 이 지역에 있는 중화학공업 기반의 제조업들, 거기가 과거보다 어려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정보통신 기술, 수도권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데요. 한국경제 메비우스의 띠라고 제가 표현했어요. 중국 수출 대박이 나면 불평등이 증가해요. 왜냐면 대기업들이 중국 경제 대박의 주축이었거든요. 그러면 중화공업 지역에 좋은 청년 일자리가 증가했는데 그리고 수도권 인구 이동이 축소됐었어요. 이게 뭔가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뒤섞여 있는 거죠. 중국 수출이 뭔가 이렇게 급감을 하게 되면 불평등이 줄어들고 중화공업 지역에 좋은 청년 일자리가 감소하고 대신 수도권 인구 이동이 확대된다. 그래서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실제로는 뒤엉켜서 작동하고 있다. 그래서 한 면만 보는 편파적인 시각을 가지면 안 된다. 한번 이제 이거는 뭐 설명을 생략할게요. 한번 이제 불평등의 정의는 하층 소득 대비 상층 소득의 격차인데, 그럼 불평등이 증가하는 건 논리적으로 세 가지인 거예요. 상층이 오르거나 하층이 꼬꾸라지거나 중간이 얇아지면 불평등이 커지는 거고, 불평등이 줄어드는 것도 세 가지인 거죠. 상층이 뭔가 작살나거나 하층이 올라가거나 중간이 두터워지면 불평등은 증가하는 건데요. 우리나라 불평등은 상층과 연동된 가장 중요한 원인은 수출이 대박을 치냐 작살이 나냐. 수출이 대박을 치면 상층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상위 10%의 대부분은 삼성전자, 현대차 등등의, 우리나라는 다 대기업 이퀄 수출에 종사하는 분들이거든요. 대기업 이퀄 수출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출이 대박을 치면 대체로 불평등이 증가한다. 그래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있는 그 해는 불평등이 증가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보셔야 돼요. 확률적으로. 그리고 하층은 제가 이제 이 설명은 좀 여기서는 별로 안 했는데, 노인 비중이 많아지는 게 가장 큰 원인이에요. 어르신들 빈곤. 그래서 이거는 좋은 원인으로 인한 불평등 증가고, 어르신들의 빈곤은 나쁜 원인으로 인한 불평등 증가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가 정책으로 개입을 해야 돼요. 여러 가지 어떤 노후 안전망이라든가 뭐 기초연금이 됐건 국민연금이 됐건. 근데 이거는 좋은 원인으로 인한 불평등 증가이기 때문에 이건 함부로 없애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좀 불평등 증가 자체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은 수출 전면 금지법을 만들면 돼요. 수출 전면 금지법을 만들면 불평등이 확 줄어드는데 일자리도 줄어들고 소득도 줄어들고 다 같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상층은 대체로 좋은 원인으로 인한 거, 하층은 좀 나쁜 원인으로 인한 거. 여기는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볼게요. 수출이 작살나면 수출이 작살나면 불평등은 줄어든다. 불평등은 줄어든다. 수출이 대박되면 수출이 대박되면 불평등은 확대된다. 불평등은 확대된다. 그래서 제가 책 제목이 아까 좋은 불평등이라 했는데, 불평등이 좋다가 아니라 좋은 일이 있을 때 대체로 불평등이 증가하더라
나쁜 일이 있을 때 대체로 불평등이 줄어들어라.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약간 역설적으로 이제 의도적으로 한 표현이었었고요. 요거는 이제 금리인데요. 우리나라가 대체로는 그동안은 지난 한 20년 가까이, 30년 가까이는 전 세계가 저물가이기 때문에 저금리가 강한 거거든요. 저물가였고 저금리였는데 그거는 중국의 값싼 생산물이 전 세계에 퍼졌던 거고, 또 하나는 유럽을 포함한 세계 인구 전체가 청년 인구가 되게 많았어요. 청년 인구일 때는 좀 약간 그 저축을 좀 덜 해도 된다 그럴까요? 저축을 더 해도 되니까 소비가 많지 않아가지고 그 이제 뭐랄까 생산하는 게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는 청년 인구가 전 세계가 젊었던 거, 그다음에 중국 경제의 부상 등등이 전 세계 저물가를 만들었던 거고, 저물가가 되니까 저금리가 가능했던 거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다 반대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요것도 이제 물가 관련된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저물가이기 때문에 저금리가 작동했다. 그러면 이제 슬슬 약간 좀 정리를 하는데요. 한국 경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사이에 여러 가지 언제, 그래서 지금 유럽 외교가에서는 어마어마한 충격으로 좀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외교적 문법, 그리고 그동안 미국은 전 세계 경찰 역할을 하고 있다가 미국이 야 우리 너무 힘들어, 우리 이제 세계 경찰 그만할래, 그냥 니네 동네는 니네가 경찰 역할해, 이게 지금 미국인들의 어떤 요구사항 비슷한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고립주의로 돌아가는 거라기보다 그냥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중국 한 놈만 팬다 전략인 것 같아요. 아까 말했듯이 유럽연합 GDP가 러시아 10배 이상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비유하면은 저도 이제 원래 복지국가 같은 거 관심 많은 사람인데, 그동안 유럽의 복지국가는 미국의 국방비로 유럽의 복지국가를 만들었다고 봐야 돼요. 유럽은 러시아 경제 규모의 10배 내지 15배가 되면서도 자기네 국방비는 GDP의 1.5%도 안 썼거든요. 근데 미국이 GDP의 3.5%를 국방비로 쓰고 있고, 한국은 대략 2%에서 2.5% 정도를 국방비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은 잘난 척은 다 하고 뭐 인권이라든가 뭐 다양성이나 이런 얘기 다 하면서 막상 유럽 자신이 자주 국방을 안 한 거죠. 자주 국방을 그냥 미국에 의탁해서 야 그냥 니네가 우리 국방비 대줘를 약간 안보 무임승차했던 게 유럽의 복지국가가 가능했던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인데,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바뀔 거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러시아는 유럽 니네가 책임져. 러시아가 나쁜 짓을 하든 좋은 짓을 하든 대신 우리는 힘드니까 중국을 주로 커버할게. 그러나 아시아에 부자 나라 세 나라가 있어요. 아시아에 일본, 한국, 대만이에요. 부자 나라 세 나라가. 그래서 야 너네가 옛날에 일본, 한국, 대만이 못 살았을 때는 우리가 좀 도와줬지만 이제는 니네가 국방비를 더 부담해. 그게 이제 미국이, 왜냐면 미국 입장에서 야 우리도 너무 힘들어 죽겠어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근데 저는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우리나라에게는 매우 고맙게도 글로벌 호구 역할을 한 거거든요. 전 세계에서 세계 경찰을 역할하거나 아니면 미국식 어떤 이상주의라 그럴까요? 미국식 이상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게 다 반대 방향으로 바뀌는 추세로 간다. 그 얘기를 이제 한마디로 정리하면 요 도표 하나를 정리할 수 있는데요. 앞에서 있었던 설명했던 거랑 같은 얘기예요. 그게 모두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전 세계 한국 경제 중심으로 보면 그동안은 좋은 불평등의 시대였어요. 특히나 글로벌 대기업이 전 세계 교역량이 2배로 늘어나면서 우리나라 수출도 다 2배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좋은 원인으로 불평등 증가했었는데 앞으로는 나쁜 원인으로 평등의 시대가 될 확률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왜냐하면 대기업이 어려워지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한국 경제에서 제가 민주당 쪽 분들 만나면 제일 얘기하는 게 현재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대기업의 재발견이다. 대기업을 어떤 뭔가 이렇게 규제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대기업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들다. 물론 이제 국가가 그걸 다 보존해줄 수는 없지만 뭔가 대기업의 애로사항 중에 일정 부분은 좀 들어주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 관계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큰 축이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은 글로벌 평화 체제. 왜냐하면 미국이 유일한 대빵 국가였거든요. 미국이 야 하지마! 그러면 중국이나 러시아나 다 미국의 눈치를 봤었거든요. 그때가 이제 다 그 경제 발전 초창기였기 때문에 안보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했던 걸로 봐야 돼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미국이 상대적으로 쇠퇴하면서 글로벌 안보 불안, 그래서 약간 그 지역별로 있는 어떤 글로벌 중견국가, 약간 과거의 제국이었던 나라들이 있거든요. 중화 민족의 위대한 꿈이 이제 중국몽이고,
그다음 러시아도 한때 이제 제국이었고 튀르키예도 한때 제국이었고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는 그 근처에서 약간 제국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유럽 국가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도 약간 그런 경향인데 일본은 경제적으로 좀 많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여전히. 그리고 이제 미국이 있고 그래서 실은 과거에는 미국 대빵 국가였다면 지금은 동네 골목대장 국가들의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는 국면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하는 분들도 기업을 하거나 정치를 하거나 그런 분들도 우리는 외교 문제에 그동안 관심이 없었어요. 외교에 관심을 가지려면 얘랑도 편먹었다 싸우기도 하고 얘랑도 편먹었다 싸우기도 하는 유럽이나 뭐 중국 이런 나라는 그런 역사가 많았지만 우리는 유라시아 대륙의 귀퉁이 국가였기 때문에 뭐 이렇게 우리나라는 외교를 하는 나라가 몇 나라 안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점점점 외교를 중시 여기게 될 거다. 그래서 점점 안보를 우선할 수밖에 없는 한도 내에서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게 될 거다. 그러면 어떤 그 서플라이 체인, 어떤 공급망 같은 게 점점 이제 약간 비용이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중국 그러니까 수출 비중이 급증했는데 상대적으로는 경향적으로 축소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 성장률이 높았던 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하나는 반도체 삼성 효과가 컸고 또 하나는 중국 수출 대박. 그래서 수출, 삼성, 반도체 이런 게 주요 원인인데 지금 수출은 줄어들 거니까 성장률은 앞으로 점점 줄어들 거다. 성장률이 줄어드는 거는 지금 그저께 OECD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2.1%에서 1.5%로 수정하는 걸 발표했는데 제가 보기 한국 경제는 앞으로 한 1.5%에서 2% 사이 정도가 상당 부분 되고 2%만 넘어가도 상당한 정도로 봐야 된다. 그리고 상층 소득이 급상승해서 불평등이 증가했어요. 약간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급여에 준할 정도로 보너스 체계가 있거든요. 삼성이 무슨 반도체를 내수용으로 만들진 않을 거잖아요. 수출하려고 만드는 것 같은데 반도체가 엄청 많이 팔리거나 현대차가 자동차가 엄청 많이 팔리면 회사에서 상여금을 많이 줬거든요. 그 상여금을 받으면 그 해에는 불평등이 증가하던 거였죠. 그래서 저는 상층 소득의 급상승 이것도 역시 수출 대박으로 인한 건데요. 근데 점점점 그게 만만치 않아지고 있다. 그래서 불평등은 대체로 줄어들고 있고 전 세계는 저물가 저금리 시대였는데 지난 30년간은 앞으로는 뭐 고물가까지는 아니지만 대략 중물가 중금리 시대 정도 될 가능성이 높고 이제 2022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간 뒤로 금리가 한때 한 8% 가까이 올라갔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적으면 3% 많은 4, 5% 정도까지는 중물가 중금리 시대가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인구 구조가 2000년까지는 우리나라가 되게 젊은 나라였어요. 2000년, 2010년대까지도.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초고령화인데 전체 인구 비중 7%, 13%, 20%를 고령화 사회, 고령사회, 초고령 사회라는데 인구 노인 비중이 7%에서 20%를 가는 걸 프랑스가 155년이 걸리고 7%에서 20%가 되는 게 스웨덴이 124년이 걸리고 근데 우리나라가 25년이 걸려요. 그러면 급속한 초고령화 지금 우리나라가 작년에 이제 20%를 처음으로 넘었거든요. 그리고 2050년간인가는 전체 인구의 45 내지 50%가 노인 비중으로 바뀌게 돼요. 65세로. 그러면 급속한 초고령화는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이게 속도가 중요해요. 속도가. 너무 갑자기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세금 부담이 증가하는 걸 의미하게 돼요. 어르신들은 다 이제 어느 정도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축으로는 지금 고령화가 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건강 수명이 늘어나서 그래요. 아시겠지만 주변에 한 70세 중반 정도까지는 실은 뭐 일하는 데 별 지장이 없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앞으로는 뭔가 70세 초중반까지 일하도록 도와주고 여러 가지 사회보장제도도 바꾸고 그리고 그분들 세금도 좀 내도록 하고 그러니까 70세 초중반까지 일하고 세금도 내고 그래야지만 이 젊은 사람들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있는 거죠. 노인을 위한 거기도 하지만 젊은 사람들을 위한 거기도 한 그런 거를 어떤 사회적 합의를 정치가 주도해서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은 약간 지금 정치권은 제가 보기에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걸 하긴 해야 된다. 대한민국의 4대 업적, 4대 위기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에 여러 가지 갈등을 많이 겪었고 지금도 막 갈등을 겪고 있는데 다른 유럽이나 미국과 겪고 있는 갈등과 다른 갈등을 우리는 많이 겪었거든요. 저는 이제 특히나 한국 전쟁이라는 어떤 북한의 사회주의 국가와 전쟁을 치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등등등 그랬던 건데 저는 올해가 2025년인데 1945년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결과적으로
네 가지 업적을 달성했다. 우리가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뭐 그때 보면 한심하게 그지없는 것 같은데 돌이켜보면 네 가지 업적을 달성했다. 하나가 나라 만들기, 네이션 빌딩이라고 불리는 거고, 두 번째는 압축 산업화, 세 번째가 압축 민주화, 네 번째가 압축 복지국가. 이 네 가지 성과를 세 글자로 줄이면 그게 선진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선진국을 부러워하던 거는 뭔가 이 네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던 나라였거든요. 나라 만들기라는 건 자본주의를 할지 사회주의를 할 건지, 미국과 편먹을 건지 소련과 편먹을 건지, 농지개혁을 할 건지 말 건지, 그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갈등이었고, 당시 좌우 갈등의 핵심적인 쟁점이 역시 방금 말한 이 세 가지였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나라 만들기와 압축 산업화는 보수 쪽 분들이 주로 주도했었고,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상징적인 분들이고, 압축 민주화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같은 분들 또는 학생운동이 역할을 크게 했었고, 뭐 감옥 갈 각오라든가 뭐 고문당하는 거 감수하고도 민주화운동을 열심히 했고, 또 복지국가도 여러 가지 뭐 부작용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는 복지가 확대되면서 특히나 2020년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유럽도 작살나고 미국도 작살나는데 주로 이제 뉴욕타임즈를 비롯한 미국의 어떤 서구 선진국의 그 리버럴한 언론들, 약간 진보 성향이 갖는 중도 진보스러운 언론들이, 그때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은 트럼프, 중국은 시진핑이었는데 미국이나 영미권 언론들이 보기에 트럼프를 도저히 칭찬해줄 수는 없거든요. 트럼프도 비판하고 시진핑도 비판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한국을 띄워주면 되겠다. 해가지고 한국의 K-방역을 아마 다 기억나실 텐데 2020년에 한국의 K-방역에 대한 홍보를 전 세계가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그래서 거의 우리나라 국민들 전체가 북뽕을 그때 좀 맞을 때였는데, 뽕을 맞을 때였는데, 그게 이제 근데 그 K-방역이 작동하는 거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겠지만, 어떤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 그다음에 옛날에 사드라든가 이제 그 메르스 사태에 대한 충격, 그다음에 이제 중국 황사 때문에 됐던 우리나라 국민들의 마스크 문화,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합쳐져 가지고 K 방역이 전 세계 어마어마하게 다 선진국들에 다 알려지게 되고, 그래서 2020년, 21년, 22년에 뭐 봉준호의 기생충, 뭐 BTS, 내지는 오징어 게임이 다 그 연도예요. 그래서 작년 말에 있었던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도 저는 국가 브랜드가 뛰게 됐다. 한강 작가 본인도 잘하신 게 있겠지만 국가 브랜드가 전 세계로 쫙 올라가면서 이제 그 수상한 걸로 봐야 되고, 그러나 이번에 이제 지난 12월 3일 날 개엄으로 해서 그 서구 선진국의 많은 나라들이 야, 한국이 드디어 한국은 참 모범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구나 하다가 뭔가 좀 한번 좀 그렇지 않구나 하는 약간 안 좋은 의미에서 쇼크를 한번 줬죠. 그런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 하나는, 우리나라는 결국 지난 80년을 되돌아보면 다 따라잡기 경제였어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대학 시험을 그 사지선다형, 객관식 사지선다형으로 하는 나라는 전 세계 선진국 중에 우리나라밖에 없다 그래요. 보통은 다 논술형으로 시험을 본다 그래요. 이제 서술형으로. 근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암기, 그다음에 어떤 정답 찾아가는 거, 누가 하는 대로 같이 따라하는 거, 이런 거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훈련된 어떤 나라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 네 가지를 다 달성해서 한국이 선진국이 됐다는 얘기는, 여기 앞에 선진국이 있고 우리가 그동안 후진국이었으면 후진국이었다가 어떤 개발도상국 중진국이 됐다가 지금도 같이 선진국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정답이 없는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야. 과거는 그냥 결국 우리나라는 보수 쪽 분들은 일본 미국 걸 많이 베껴왔고, 진보 쪽 분들은 한때는 뭐 소련 주고 북한 거 뺏겨오고 동남아시아 거 뺏겨오고 한때는 유럽 걸 뺏겨오다가 지금 뺏겨올 거 다 뺏겨왔어요. 보수 쪽이 뺏겨올 거, 진보가 뺏겨올 거 다 뺏겨왔는데, 지금 필요한 질문은 우리는 누구인가? 한국은 어떤 나라인가? 유럽과 아시아는 어떻게 다르고, 한중일은 어떻게 다르고, 동북아랑 동남아는 또 어떻게 다른가? 그래서 우리가 누군지도 알고 글로벌한 걸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동안 우리는 경제 성장과 경제 발전도 패스트 팔로우였는데 사회가 전체가 다 패스트 팔로우였어요. 그래서 뭐 미국 갔다 온 학자들은 맨날 미국 얘기만 하고 있고, 독일 갔다 온 교수는 맨날 독일 얘기만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나라들은 어떤 맥락에서 그랬고 우리는 어떻게 역사적 문화적으로 다른지, 그런 게 좀 되게 중요한 시기가 됐고, 앞에서 네 가지 업적이라고 표현했는데 지금 이게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지금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네 가지 위기가 있다. 이거는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는 건데요. 어떤 뭐 진보 보수랑 관계없이, 하나는 미중 패권 경쟁, 그리고 미국의 상대적 세태, 안보 위기의 증가인데,
재밌는 거는 대부분 서구 선진국들은 제국주의를 했던 역사를 많이 갖고 있어요. 약간 이제 한때 나쁜 짓을 많이 했다 그럴까요? 그리고 지금 그 석유럽, 그러니까 그 러시아는 좀 다르지만 중국을 비롯한 많은 권위주의 국가들은 식민지였던 경험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제국주의 경험을 갖고 있고 권위주의 국가들은 식민지였던 경험을 갖고 있는데 이게 약간 좀 우리나라는 그 이 식민지 경험을 갖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되게 그 제3세계 국가 중에서도 어떤 서방 친화적인, 서구 친화적인 또는 친미 성향이 매우 강력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게 비서구가 뜨는 게 꼭 좋은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게 되면 결국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사라질 위험이 높다고 봐야 돼요.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가 퍼졌던 거는 미국이 주먹을 통해서 지켰던 측면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좀 복잡한 고민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밸류체인, 어떤 세계 경제가 서로 막 엮여가지고 했었는데 지금 어떤 보호무역주의가 엄청 강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나라 혼자 힘으로 어떻게 돌파하기가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세 번째는 탈탄소 에너지 전환이 급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속도가 너무나 빨라요. 근데 기후위기를 중시 여기는 분들은 빨리 해야 된다. 그러나 산업 쪽 분들, 산업의 어려움을, 기업이나 산업의 어려움들을 아는 분들은 좀 천천히 가자. 그래서 이게, 그리고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 다소비용 산업 구조를 갖고 있고, 그리고 등등등 이런 특성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더군다나 정치권은 원전은 우파 에너지, 신재생은 좌파 에너지 하는 건데 이런 얘기를 하는 나라는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자체가 이념화해가지고 약간 이상한 뻘짓 같은 걸 하고 있는 건데 이런 거는 좋은 게 아니다. 그래서 제가 국민의힘 쪽 정치인을 만나거나 민주당 쪽 정치인을 만나거나 이런 좀 안 좋은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 우리나라가 이렇게 삼각형 인구 구조였다가 여기가 이제 어르신층이고 여기가 젊은층이라면 그동안 삼각형 인구 구조에서 지금은 역삼각형 인구 구조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탄핵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탄핵이 있을 경우 조기 대선이 있을 텐데 조기 대선이 있을 경우 누가 됐든 간에 대통령이 어느 분이 되실 텐데 실제로 그 사람이 좀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분이라면 상대방을 좀 약간 악마화하거나 그런 거는 약간은 자기네들끼리 필요할지 모르지만 요 네 가지 큰 테마,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국 경제, 한국 사회를 위협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위기가 저는 이 네 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돌파할 건지 그런 거에 좀 이제 어떤 관심과 고민, 이제 에너지를 모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담님 깊은 통찰을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질의응답 시간 갖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냥 소감만 말씀해 주셔도 관계없습니다. 네. 아까 회장님이 질문에 너무 강하게 회장님이 먼저 한번 소감 질문을 해주시면. 회장님 한 말씀 하시죠. 회장이 신문을 보여봐요. 어떻게 하시나요? 네. 그 좋은 불평등하고 나쁜 평등을 얘기해 주셨었는데 그 나쁜 불평등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예가 어떤 게 있을 거고 그거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을 다 받고 한꺼번에 답변 드릴게요. 네. 소감을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마이크 좀 아니 저기 더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30년까지 아닌데 그 10년 저런 걸 미래 추세를 봤을 때 우리나라가 극복해야 될 가장 한 가지만 해결책을 찾는다면 어디에 가장 그 역점을 줘야 되는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한꺼번에 좀 들은 다음에 다른 분들 질문 소감까지 다 듣고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고 메모 좀 잠깐 할게요. 네. 네, 앞으로 30년의 어떤 글로벌
뭐 교육 환경이라든가 밸류체인의 변화 이것에서 야기되는 거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재작년부터 시작한 그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거대한 어떤 네. 산업 구조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이 국내나 세계적으로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었어요. 그 부분에 대한 말씀 좀 네. 없으면 한꺼번에 답변. 이제 경우의 수 중심으로 사고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좋은 평등, 좋은 불평등, 나쁜 평등, 나쁜 불평등 이렇게 이제 사고하면은 다시 말해서 경제 성장이 올라가면서 불평등이 증가하냐 줄어드냐, 소득이 올라가면서 불평등이 줄어드냐 이거로 이제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나쁜 평등의 대표적인 경우는 이제 흔히 말하는 하향 평준화가 대표적이에요. 지금 앞에서 잠깐 그 우리 1조에서 잠깐 얘기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인류 역사는 오랫동안 평등화를 다시 하는 경우가 꽤 많았는데 그거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전쟁이었어요. 전쟁. 우리가 이제 불평등은 소득 불평등이 있고 그러니까 돈 버는 거 일정한 소득이 왔다 갔다 하는 소득 불평등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자산 불평등이 있거든요. 자산 불평등은 전쟁이 발생하면 다시 평등해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산이라는 건 결국 금융자산과 부동산 자산이 결국 두 종류의 자산이 있는 거잖아요. 전쟁이 발생하면 있는 건물이 다 망가지고 다 깨부서지고 그리고 있는 금융자산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해요. 독일 경제 같은 경우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거의 10,000% 가까이 작동을 해서 지금도 그 인플레이션 경기를 일으키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좋은 평등, 그러니까 나쁜 평등의 대표적인 경우는 두 가지인데 전쟁, 공산주의 혁명 두 가지가 가장 나쁜 평등의 역사적으로 있던 두 가지 대표적인 경우고 그다음에 그 한 가지를 딱 한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냐? 저는 이제 경제학을 했었는데 경제학 용어 중에는 외생 변수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하지 못하는 외부에서 결정되는 변수. 이거는 외생 변수로 가져가면 지금 우리가 이제 규칙을 제정하는 나라는 결국 파워가 센 나라들이에요. 뭐 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연합 이런 나라들이 결정을 하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 GDP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 2%가 살짝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냥 경제력으로만 환산하면 전 세계 우리나라 지분은 2% 정도예요. 그래서 인구 대비 많은 거긴 해요. 인구 대비 우리가 훨씬 많은 거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지분은 우리 결정권이 2%만큼씩이나 있고 2%만큼밖에 안 된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모든 걸 인정하고 할 수 있는 게 뭐냐? 저는 그 중에 하나는 딱 하나를 고르라면 저는 규제 완화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정치권에 좀 이렇게 저도 정치권에 직간접도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아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뭔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전달하려고 하는데 규제라는 거는 관료분들 입장에서는 자기 일자리랑도 연동되거든요. 그리고 규제가 많을수록 관료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과징금 인상을 되게 좋아해요. 과징금을 인상하면 왜 좋냐면 대형 로펌 갈 때 본인의 몸값이 올라가요. 예컨대 그 제가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을 담당하는 거랬는데 2018년인가에 공정거래위원회 역사상 최초로 퀄컴에 대해서 1조 원의 가징금을 때린 적이 있어요. 1조 원이 넘는. 그러니까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 압수수색을 했어요. 이 별개 사건인데 저는 이 별개 사건이 아니라고 혼자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검찰 입장에서는 공정위 과징금 1조 원을 돌파하면 공정위가 대형 로펌 갈 때 몸값이 훨씬 올라가게 돼요. 검찰보다 더 비싸져요. 김인장 같은 데 갈 때. 그래서 이 전속 고발권을 둘러싼 논란도 실은 그 이제 과징금이랑 관련해서 그래서 공무원분들은 출입 기자들이 있잖아요. 정부 부처별로 출입 기자 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다 있는데 그러면 어떤 사건이 터지면 이렇게 자기가 뭐 엄청난 비밀을 알려주는 것처럼 기자들한테 야 이게 실은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야라고 말을 해줘요. 그럼 기자들이 열심히 솜방망이 처벌이 이 사건의 원인이라고 막 기사를 써가지고 한 달, 두 달 동안 언론에 막 시끄러진 다음에 문제가 정리될 때쯤에 과징금이 1억에서 100억 정도 올라가요. 그러면 자기 몸값도 그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아무튼 그런 식으로 관료는 관료대로 뭔가 규제를 늘리는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고 또 이제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자기 어떤 치적처럼 만들기 위해서 할 과정이 있는데 그래서 늘리는 집단은 많은데 줄일 인센티브를 가진 집단이 약한 거예요. 지금 이제 그게 기업 쪽 분들인데 결국은 왜냐면 억울한 걸 제일 잘하는 사람 당사자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빈말이 아니라 실제로 뭐 그런 여러 가지 규제 같은 걸 문의하면 제가 이러저러 방식 도와드릴 생각도 있어요. 그것이 어떤 공적 가치가 있는 어떤 이제 그 특정 어떤 기업의 민원이 아니라 이제 이러저러 거면 충분히 다 들어줄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정치권에 좀 제안하려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규제 개혁부 같은 걸 아예 신설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규제 타파를 미션으로 하는 정부부처 이런 걸 아예 저는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하나는 저는 이제 그 규제 완화가 어떻게 하면 가능할 수 있는지 그런 것에 어떤 그 제도적 인프라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이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제가 좋은 불평등이라는 책을 쓴 취지이기도 하고 이제 이러저런 이유로 이제 막 5년 동안 이제 개고생을 썼는데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 과거의 어떤 군부 독재라든가 중화공업이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많아요. 그리고 또 상처가 각각 일리 있는 분노, 각각 타당한 증오심들이에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중화공업을 하는 과정에서 대기업들을 많이 밀어줬거든요. 근데 그 대기업들을 많이 밀어주는 게 경제학적으로는 합리성이 있고 왜냐면 규모의 경제를 촉진하기 때문에 근데 정치적으로는 마치 1000개의 기업이 있으면 세금을 걷어가지고 30개의 기업한테 몰아주는 게 실은 그 중화공업 만드는 과정이었거든요. 나머지 970개 기업은 열받을 거 아니에요. 야, 나는 왜 세금만 내냐?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독재적 방식으로 대기업 밀어주긴 한 건데 그게 나중에는 시드머니가 돼서 우리나라 대기업이 글로벌 대기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협력업체들이 많이 생긴 거거든요. 약간 시간차로 그게 됐다 그럴까요? 그래서 과거에 유신을 반대하는 사람은 수출과 대기업도 같이 반대하게 된 거예요. 유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사와 경제사가 얽혀가지고 마음속에 다 어떤 분노를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 분노의 적지 않은 부분은 잘못된 오해에서 비롯된 게 되게 많아요. 앞에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 불평등은 정치권이 잘못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정치권이 잘해서 불평등이 커지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원인은 중국 수출 대박이었거든요. 그리고 진보 정부만 불평등을 줄였던 게 아니라 제가 책에서 자세히 다루겠는데 우리나라가 불평등이 줄였던 가장 드라마틱하게 줄였던 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적지 않은 역할을 해요.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을 도입하면서 실제로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이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딱히 어떤 이념적으로 도구화해가지고 진보는 뭐뭐뭐, 보수는 뭐뭐뭐이지만 보수가 잘한 것도 있고 심지어 보수가 빈곤을 줄인 것도 있고 진보가 경제 성장을 도와준 것도 있고 그래서 정치권은 상대방을 악마화해야지 그 자신이 무능한 사람 자신이 무능하더라도 상대방이 더 나쁘다 그러면 내가 적당히 무능해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정치권은 상대방을 악마화할 인센티브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알고도 그러면 차라리 괜찮아요. 알고도 그러면. 근데 어느 순간은 자기가 막 그 선동을 하다가 선동을 사실인 걸로 알게 되면 안 돼요. 알고도 선동하는 건 차라리 괜찮아요. 의사결정하는 때는 합리적으로 하니까.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그러니까 그 이데올로기적인 허구적 갈등. 그래서 대기업이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어떻게 역할을 하고 대기업이 어떻게 등등 했는지. 그래서 제가 보기엔 지금 한국 경제가 돌파하려면 일종의 그 총력전이 필요하다 그럴까요? 국가 위기도 간주하고 다 같이 힘을 모아야 되는데 누구를 미워하는 어떤 증오심이 있으면 그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는 하나는 규제 완화, 또 하나는 이런 그 인식상의 잘못된 오해들, 그리고 역사적인 유래에서 비롯된 근거 있는 분도, 그거는 좀 근거들을 풀어줘야 돼요. 이게 저는 필요하고 AI는 실제로는 아직 너무 초창기여서 저도 잘 그 분야를 제가 전문가라고 말하긴 뭐하고 다만 인류 역사를 제가 이제 불평등 쭉 몇 년 동안 우리나라 불평등, 세계 불평등 보면 이게 기술의 양상이랑 좀 많이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어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AI는 그 이제 써보신 분들은 이게 생산성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거여가지고 이거를 활용하는 사람은 훨씬 더 이제 높은 부가가치를 내게 되고 이걸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제 부가가치가 더 낮아지기 때문에 격차가 커질 유인이 있죠. 그런 거를 다만 이게 운명적이라기보단 교육제도라든가 국가제도를 통해서 요 밑으로 처질 가능성 있는 사람을 어떻게 재교육시켜주고 도와줄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 이게 반드시 격차가 벌어진다기보다 좀 좋은 방향으로 커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질문 네. 하나만 네. 드릴게요. 굉장히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네. 어떤 거냐면은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네.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한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스티브 마일란이라고 지금 그 경제
보좌관이죠. 예, 미담 보고서라고 막 네. 쓰셨네요. 예. 그 사람이 작년에 쓴 리포트가 있는데 네. 거의 거기에 나온 이야기를 그대로 선포하고 있거든요. 네. 그 비슷하게 한국에서도 이제 문재인 때 소득주도 성장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것도 이제 경제 주류 쪽에서는 거의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했는데 어떤 경제학자 이야기를 따라서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앞으로 큰 변수가 있다면은 앞으로 대통령 될 사람이 어떤 경제 정책을 펼칠 것인가 이건데 그건 이제 그 각자의 퍼스널일 수도 있지만은 그 사람한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브레인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만에 하나 저는 뭐 정치적으로 이제 편향을 놓는데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된다면은 그분한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할 어떤 경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어떤 쪽의 경제 정책에 가장 영향을 받을 것인지 그것에 관한 그쪽이 좀 가까우시니까 잘 아실 것 같아서 노골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과장입니다. 제가 실제로 가까운 처지면 여기 안 왔을 가능성이 가깝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주변을 배회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지금 하나는 이제 그 에너지 문제가 하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기본소득은 실제로는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분은 뭔가 일종의 이제 어떤 정치적 실용주의 관점에서 그게 이제 현금이나 이런 거를 좀 이제 그 사람들한테 준다는 거여가지고 이게 그 실현 가능한 정책이 일단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두 번 유사하게 비슷한 거를 쓸 수는 있지만 그거를 지속적으로 쓸 가능성은 한정이 낮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소득의 한정에서는 걱정하는 것보다는 별 일이 없을 확률이 높다. 있더라도 그냥 한두 번 정도의 뭔가 이렇게 기분 한번 냈다가 약간 해프닝식으로 여론이 좀 안 좋아지면 다시 금방 접을 확률이 매우 높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어떤 특정 참모가 하는 경우는 많진 않아요. 그거는 그때그때 대통령마다 스타일이 있으신데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보면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안종범 씨랑 문영백 씨라든가 몇 명 참모들이 있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대표 시절부터 오랫동안 하던 참모도 있었는데 제가 여러 가지 직간접적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그런 스타일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오히려 여론이 어떤지에 따라서 반응하는 성격이 좀 더 강하다고 봐야 돼요. 그게 뭐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간에. 그래서 오히려 여론을 어떻게 형성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좀 적절하게 하면 근데 그거를 좀 어떤 포퓰리즘적으로 나쁜 의미의 여론을 형성하기보다는 좀 좋은 방향으로 여론을 형성하는 게 실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정치권 입장에서 가장 큰 테마는 최근에 민간 국가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경제가 어떻게 될까 이게 가장 큰 거기 때문에 이거는 경제를 잘 모르는 정치인들도 대충 신문을 보기 때문에 최소한 이거에서는 뭔가 좀 대책이 필요한 것 같다.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가 좀 어려워지기 때문에 야 다시 성장을 하려면 뭐 해야 되지? 이거는 이제 민주당과 국힘을 초월한 약간 그 공통의 합의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사람도 뭐 이렇게 제가 이제 주변부적인 사람이긴 하지만 뭐 역할하지만 실은 한 명 한 명의 기업인 분들이 또 이러저런 좀 네트워크를 많이 갖고 계실 텐데 뭔가 좀 잘 영향을 하시면 그게 의외로 실제로 쿠션을 쳐서 실제로 정책이 반영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그렇게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강연 해주신 우리 소장님께 큰 박수로